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현안과 이슈들을 겁없이 물어보고 파헤쳐보고 또 속 시원하게 풀어보는 시간, 지역 밀착 토크쇼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이슈 토크에서는 21대 총선과 관련해 각 정당의 준비 상황 점검해보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지난 시간 더불어민주당에 이어서 자유한국당의 전략과 분위기 점검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성일종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랜만에 또 나와주셨습니다. 근데 이미지 변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모습이 변했지요? 네. 예. 이제 국가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여당을 견제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또 전달을 해서 국가가 한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중간으로 자꾸 수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굉장히 큽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현 정부가 지금 모든 것을 상당히 잘못하고 있다고 하는 국민적 여론이 높지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 요구들을 하고 있는데 받아주지를 않아서 저희 국회의원 몇 사람이 이런 것들을 국민의 뜻을 한번 전하기 위해서 삭발을 하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삭발을 하게 됐습니다. 죄송한 것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것은 좀 가능하면 온건하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현안들에 대해서 수렴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머리를 깎고 너무 강한 모습으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앞으로 대한민국과 또 지역을 위해서 잘 일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어느 때보다 좀 화끈한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본격적인 이야기는 잠시 후부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일종 의원과 함께하는 속 시원한 토크, 헬로 이슈 토크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삭발을 처음 해보셨나요? 예, 처음 해봤습니다. 삭발식에 임했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참담하지요. 사실 삭발이라고 하는 것이 정치인이라는 게 대중에 쓰는 거고 또 많은 말씀도 드릴 기회가 있고 그런데 정말 삭발을 했었을 때 자기 모습이 또 어떤지 또 뭐라고 설명할 것인지에 대한 굉장히 참담함들이 있죠. 그렇지만 이 정치인이라는 것은 의견을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주장을 드러내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정책이나 국가의 목표 방향에 영향을 주게 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에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극한적인 방법이지만 이 삭발을 통해서 지금 흘러가고 있는 전국에 대한 흐름을 우리가 좀 수합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게 됐습니다. 아주 참담했습니다. 예,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좀 어땠습니까? 딱 삭발한 모습을 봤을 때. 뉴스에서 많이들 보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러한 잘못 가고 있는 또 절절한 이 시대적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으셨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삭발까지 하면서 투쟁하는 모습을 보시고 응원을 많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응원을 해주세요. 그리고 반가워하시고 그리고 이제 또 텔레비에서만 삭발하는 걸 봤는데 또 실물을 보잖아요. 그리고 네. 이렇게 보시면서 웃으시기도 하시고. 네. 근데 보니까 자꾸 삭발 얘기를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될 것 같긴 한데 마지막으로 삭발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면 충청권 의원이 3분이나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삭발식을 할 때. 왜 이렇게 충청권 의원들이 많이 삭발을 한 건가요? 의원총회를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현안들이 있으니까 논의를 하는 와중에 우리 충청도가 비교적 국가가 어려울 때 늘 중심에 섰었으니까 우리가 이러한 의견을 전달하고 하는데 한번 앞장을 서보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충청도 의원들 중에서는 5분이 참여를 했지요. 그 중에서 이제 그 2분은 당직을 맡고 계시기 때문에 추후에 일정을 좀 보기로 했고요. 나머지 이제 김태흠 의원과 이장우 의원 저희 셋이 네. 우선적으로 앞장서서 대표로, 네.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삭발을 결정하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자유한국당 내부적으로는 뭐 내부적으로도 아니고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패스트트랙과 관련돼 반발해서 이제 삭발을 하신 건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선 우리 주민들께서 좀 정확하게 아실 게 패스트트랙 하니까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잖아요. 이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민생법안 우리 삶과 관련되는 꼭 필요한데 여러 각 당들이 경쟁을 하고 정파적으로 싸움을 하다가 보니까 처리가 안 되는 것들을 빨리 처리하자. 패스트가 영어로 빠르다 그러잖아요.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최장 기간 330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해놓은 법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린 법안은 네. 선거법하고 공수처법이에요.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우선 선거법은 일방적으로 처리하면 안 되는 겁니다. 경기의 규칙을, 룰을 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나라의 정당으로 보면은 지금 집권 여당이 있고 제1야당이 저희고요. 2당, 3당, 4당, 3개의 당이 있는데 이 당들이 다 합쳐봐야 48석이에요. 저희가 114석입니다. 그러면 국민들께서 국회의원을 뽑는데 제1야당, 제일 등치가 큰 제1야당을 빼놓고 이 3개의 야당하고만 협의를 해서 선거의 규칙을 정한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이것은 뭐냐면 2당, 4당, 2당에서부터 4당까지는 준여당에 준해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당과 2, 3, 4당이 합해가지고 비례대표 제도를 그쪽에 저희가 득표율이 높아도 우선 그 사람들을 먼저 주게 돼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것은 장기 집권을 가기 위한 어떤 포석 아니냐, 장기 독재 체제를 갖추기 위한 것이다. 이런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수처법이 있는데 고위공직자들, 국민들께서 고위공직자들 붙들어다가 잘못했으면 조사하겠다는데 왜 너희가 반대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상권 분립의 기초를 둔 민주주의가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검찰이 있고요. 또 경찰이 있고 또 특검법이 있고 특별감찰관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친인척들은 사직동팀이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 데서 감찰하게 되어 있고 또 대검 같은 데에서는 특수사부라든지 옛날 같으면 대검찰청 같은 데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잘못하면 불러다가 조사를 지금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직접 공수처를 만들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권한이 더 강해져요. 그리고 정말로 대통령이 다 임명을 하기 때문에 자기들 측근들은 조사를 오히려 안 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검찰은 껍데기만 남게 돼요. 전부 다 가져가고 잡범 처리만 남게 되거든요. 이런 문제가 왔었을 때 우리 민주주의 운영하는데 굉장한 훼손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이번에 절박하게 대한민국의 민주질서를 지키고 또 권력 분립을 통한 상권 분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삭발을 하고 투쟁을 하고 했었던 것입니다. 예, 사실은 이 앞선 시간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이 나와서 자유한국당의 그러한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좀 표현을 하더라고요. 도와주지는 않고 계속 딴짓만 건다. 정확한 워딩은 제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도와주지도 않고 협조도 안 한다. 그래서 민생법안 처리가 굉장히 늦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이 전국 운영하는 것은 책임이 집권 여당한테 있는 거예요. 야당을 설득하고 야당한테 자꾸 협조를 구해야지요. 인사참사 지금 엄청나게 겪지 않았나요? 지금 패스트트랙 올린 선거법이나 공수처법도 사법개혁특위하고 정개특위가 있어요. 여기에서 협의를 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친 다음에 올라가야 되는데 이 3당하고 소수 3당하고 집권 여당이 하나씩 끼워 맞추기를 한 거예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은 공수처법을 넣고 선거법은 2, 3, 4당이 요청을 해가지고 서로 끼워넣기, 주고받기를 해서 간 거예요. 이렇게 제1야당을 패싱을 해놓고 저희 보고 안 도와준다? 어불성설이죠. 국민이 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추경 같은 거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분명히 입장을 냈습니다. 미세먼지, 또 산불, 포항, 지진 같은 이런 국민 실생활에 필요한 것 같은 경우는 저희는 언제든지 항상 협조하고 또 그렇게 하겠다라고는 이야기를 항상 해놓고 있습니다. 여당이 정신 차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아, 예. 이 질문도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회 선진화법 이번에 고발된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거기에 이름을 좀 올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앞으로 좀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이번에 이것도 국민들께서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국회법을 어긴 것은 집권 여당입니다. 저희가 어긴 게 아닙니다. 선진화법으로 지금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드리면 국회법 48조 6조 항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국회 의원들이 이제 의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의원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의원에 활동할 때 임의적으로 원내대표나 당 지도부가 그 의원을 뽑아내질 못합니다. 네. 2001년도에 김홍신 의원이
국민건강보험법과 관련돼 가지고 의원 활동할 때 개인의 의견이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니까 당론하고 안 맞았어요. 그러니까 당의 원내대표가 김용신 의원을 보건복지부에서 뽑아냈거든요. 강제 사보임을 시켰어요. 그래서 2003년도에 정세균 전 국회의장, 추미애 전 대표, 이종걸 의원 등 입법을 내가지고 국회법을 개정을 했습니다. 본인이 동의하지 아니하면 마음대로 뽑아내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을 해놓고 국회가 이 배경 설명과 해설서까지 다 냈습니다. 이번에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이 그렇게 본인이 사임을 안 했잖아요. 반대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 당에서 뽑아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교체했습니다. 이걸 누가 승인했느냐? 2번씩이나 문희상 국회의장이 승인을 했습니다. 국회법 위반입니다. 이러한 법을 위반한 거를 지금 야당 의원들이 지금 이거에 대해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 아닌가요?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선진화법으로 뒤집어 씌운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요. 또 두 번째 문제는 저희가 의안과에 갔었을 때 저희가 거기에서 이제 복도에서 그걸 막았지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것은 회의가 열릴 때, 위원회가 열릴 때 회의를 방해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회의를 하여튼 못하게 할 때 그 법이 선진화법이 이제 적용이 되는 건데 저희는 의안과에 간 거예요.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이 의안을 갖다가 국회의원이 법안을 접수를 시키게 되어 있는데 접수시킬 때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행정부는 전자정부법이 있어서 이메일로 접수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법부는 민사소송에 관한 전자문서 이송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또 이렇게 이메일로 접수할 수가 있습니다. 국회는 이게 없어요. 이 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한 건도 이메일로 접수가 안 됐던 거예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 패스트 트랙을 태우면서 이걸 이메일로 접수시켰다는 거잖아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이게 사람들로만 의원 보좌관이나 의원들이 직접 가서 접수하게 돼 있는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가서 막아야 되겠다 그런 건데 이거를 물리력으로 해머와 빠루를 들고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야당이 해머와 빠루를 들고 올 수 있습니다. 옛날엔 다 그랬습니다. 이번엔 여당과 국회 직원들을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당 의원이 올 때 이런 거를 국회 직원들이나 보좌관들이 갖고 온다 하더라도 말렸어야지요. 어떻게 집권 여당이 함께 보좌관들, 국회 방어 직원들을 데리고 해머와 빠루를 갖고 와가지고 국회법을 위반할 수 있나요? 이번 건은 집권 여당의 반칙이고 또 집권 여당의 위법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단 민주당의 책임을 먼저 물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러면요. 이번 건은 명확하게 민주당이 집권 여당이 잘못을 했기 때문에 분명한 사과가 있어야 되고 책임을 져야지요. 특히 또 국회의장도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장은 여와 야의 중립지대, 국회의원이 되면은 탈당을 해요. 무소속으로 가요. 그 이야기는 왜 그렇게 했느냐. 정당에 속해 있지만 균형을 잡고 사회를 잘 봐달라는 거예요. 여야를 국회 전체의 의장이기 때문에 잘 봐달라는 건데 국회의장께서 사보임에 대해서도 오신환 의원, 권은희 의원 2번이나 사인을 하셨고 또 의안이 접수된 것도 국회법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메일로 접수한 것을 또 사인을 했고 이랬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분명한 사과가 먼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패스트 트랙과 관련된 이야기는 1시간을 해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원래 주제였던 총선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이제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룰을 벌써 정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재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정당의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공천을 통해서 완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최종적인 개혁은 사람에 대한 교체와 또 신진에 대한 영입을 통해서 그 당의 얼굴을 바꾸는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급격하게 서두르기보다 지금 현재
새로운 정치 질서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공천혁신 소위원회를 네. 지금 구성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룰과 또 신진 인사에 대한 기준,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아젠다들에 대해서 이런 걸 준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의 기준이 어떤 것인지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황교안 대표가 보니까 인재 영입에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더라고요. 뭐 각 지역별로 인재 리스트를 조금 넘겨달라 이렇게 내려간 걸로 알고 있는데 충남 지역도 어떻게 리스트가 전해졌나요? 예. 지금 각 국회의원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인재를 좀 DB를 좀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의원들이 이렇게 천거들을 했습니다. 자기 지역을 제외하고 그래서 한 10분 또 그 이상씩 이렇게 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지금 현재 데이터 뱅크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치 신인들이 좀 영입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에서도 나오겠지만 또 외부에 추천받아서도 충분한 문을 열고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선거 때만 되면은 공천과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잡음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내년 총선은 좀 어떻게 되리라고 보십니까? 내년 총선이 굉장히 중요하지요. 네. 야당에서도 중요하고 또 국가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특히 저는 새로운 신진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대의 흐름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가고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우리가 준비해 가야 되는데 이거 다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 AI 인공지능에서부터 바이오에서부터 스마트팜 모든 부분들이 자율주행 자동차라든가 이거에 대한 미래를 투시해서 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변화하는 기술에 대해서 우리가 제도적으로 법률적으로 금융적으로 또 국가 전체적으로 지원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뽑아와야 국민들의 삶에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인재들은 늘 넓게 보고 지금 저희가 공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3년 전 이제 총선 결과를 놓고 보면 자유한국당이 민주당의 바람 속에서도 굉장히 선전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그랬다고 좀 보고 계신가요? 저는 공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우선 일에 대한 능력. 저 사람이 우리 지역 문제나 국가 문제에 대해서 몸을 던져서 희생하고 정말로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냐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무래도 소통 능력을 보시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따뜻하고 또 와서 위로도 좀 해주고 함께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선택 기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셨듯이 전에 저희가 이제 충청도에서 비교적 잘 선전을 했지요. 그래서 그건 곧 인물 경쟁력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도 바로 그러한 인물 중심으로 또 이렇게 당선 가능성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좀 이르긴 하지만 내년 선거 좀 어떻게 예측을 해본다면 어떻게 될 걸로 좀 보세요? 저는 국민들께서 굉장히 현명하시거든요. 정치적인 이 풍향계라든가 또 흘러가는 흐름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의 판단이 늘 저는 맞았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 정권이 마구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마구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경제 잘 아시지만 소득주도 성장한다 그러면서 정말 아주 세계적인 경쟁력을 다 잃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GDP 성장률도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경제 분야는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듯 합니다. 두 번째, 외교 분야. 일본하고 사이가 좋습니까? 미국하고 좋습니까? 중국하고 좋습니까? 우리는 외교를 잘해서 힘의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지금 미국에도 중국에도 일본에도 그렇다고 북한하고도 그 어떤 경우도 성한 곳이 없습니다. 국방 분야 지금 며칠 전에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았지요. 발사체라고 모호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아주 곤욕스러운 그런 표현을 썼을 수도 있지만 우리 정부는 당당해야 합니다. 할 얘기를 하면서 끌어와야 합니다.
사실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경우에는 3년 전에 했을 때는 자유한국당이 충청권으로 이제 축소해서 볼 때 한석을 앞선 상황이었지만 보궐선거를 하면서 또 한석이 뒤진 상황이잖아요. 의석수로 보면. 근데 이게 내년 총선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뒤집힐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보선했었을 때는 저희가 이제 탄핵을 당하고 또 문재인 정부에 대한 국민적인 기대가 컸지 않았나요? 정말로 좋은 말로 많이 했습니다. 나라다운 나라 만들겠다. 뭐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다. 사람이 먼저다. 뭐 좋은 얘기를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게 사실 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굉장히 많은 뭐 평화를 외치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감을 많이 줬어요.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한번 밀어줘 보자. 이 심리가 굉장히 팽배해가지고 아마 보선에 있어서도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다 저희가 내줬지요. 이제 견제의 심리가 들어오고 이 정부가 실정을 하면서 많은 것을 국민들이 알고 계십니다. 이거에 대한 표심들이 정확하게 다음 21대 총선에서는 반영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후보군이 굉장히 좀 풍성한 것 같아요. 뭐 일컬어서 문재인의 남자들이라고 이야기되지는 뭐 박수현 전 의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조한기 비서관이라든지 여러 명이 좀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총선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분들은 이미 뭐 기성 정치인이죠. 네. 국회의원을 했거나 몇 번씩 떨어진 분들 아닌가요? 근데 저는 뭐 얼마든지 나와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선거라고 하는 것은 잘했으면 잘한 사람들 찍어주면 되는 것이고요. 네. 못하면 바꿔주는 겁니다. 그게 위대한 유권자의 힘이고 그게 심판 기능입니다. 이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나요? 그런 분들 전부 다 대통령 아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대통령 잘 모셨는지에 대해서 다음 정부에서 이 정부를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그 심판의 기준들이 작동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근데 사실은 충청권 주민들한테 중요한 것은 뭐 전체적인 상황도 중요하겠지만 충청권의 현안을 어떤 후보자, 어떤 의원이 더 많이 풀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충청 지역의 현안 문제는 좀 어떤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내년도 총선을 조금 가늠할 수 있는. 우선 이제 지역의 국회의원이라는 것은 자기 지역들을 주로 디자인하고 준비하고 실행하는 것이지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서산과 태안이 네. 중심이니까 저는 저희 지역에 정말 손이 안 된 곳이 없다라고 전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렇게 밤을 새우면서 뛰었고 그래서 많은 곳에 했는데 아마 민주당 또 저희 당 그 현역들은 아마 자기 지역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제 그거에 대한 주민들의 평가를 또 받는 것이지요. 네. 그 내년도 이제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뭐 1년이면은 사실 정치권에서는 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아니겠어요? 좀 어떤 변수가 나올 걸로 보고 계십니까? 내년 4월 15일이죠. 많은 변수가 남아 있습니다. 우선 지금 무너져 내리는 경제 문제, 외교 문제, 국방 문제, 우선 내치 문제가 굉장히 또 심각하고요. 특히 아마 선거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는 것이 남북 관계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네. 근데 이 남북 관계도 평화가 경제니 뭐 여러 가지로 국민들한테 홀렸거든요. 집권 여당이. 지금 과연 그렇게 됐나요? 며칠 전에도 미사일을 쏘면서 도발하고 있지 않나요? 미국이라고는 거대한 세계를 주도해가고 있는 미국의 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미국의 이 동아시아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자유화를 이식하기 위한 이러한 큰 흐름에 있어서 북한 문제를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네. 그런 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북한 문제를 가지고 다음에 총선에 이용을 하려고 한다면 국민들의 상당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이게 또 잘 풀려야지요. 잘 풀려야 되긴 하겠지만 인위적으로 만들어간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땐 국민들의 심각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선거를 앞둔 자유한국당 전략을 마지막 질문으로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전략 좀 세우고 계신가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뭐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잘 선발해서 지역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이런 사람들을 이제 공천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우선 당선 가능성 있는 사람이 굉장히 왜 당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지역민들하고 그동안 많이 호흡하면서 많은 이야기와 또 지역에 대한 그림을 잘 그린 분들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좀 따뜻한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가슴이 따뜻하고
힘들고 외로울 때 또 여러 가지 우리 사회적인 약자를 안을 수 있는 그러한 따뜻한 사람들이 공천에 대서 들어와야 정말 우리 국민들을 섬기고 지역민을 섬길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음에 전략의 가장 상식적이면서도 전략적인 문제로 또 이렇게 세팅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그런 이야기를 의총에서도 이제 앞으로 저희가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라든가 여러 가지 또 당원의 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적절히 당원의 뜻과 국민의 뜻을 잘 배합을 하고 조합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인물 선택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아니, 머리 삭발하셨는데 앞으로 최근에 왜 방송 활동을 굉장히 활발히 하셨잖아요. 계속 하시는 건가요? 머리 삭발한 채로? 그 전까지는 이제 방송에서 나와달라고 요청을 해서 갔던 것들이고요. 아무래도 머리가 삭발이 돼서 당분간은 좀 덜 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활발한 활동 좀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1년이 채 남지 않은 총선, 지역 정치권은 벌써부터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을 뽑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헬로 이슈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